예, 오늘 토론의 자장을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경입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에 배정된 시간이 좀 줄었기 때문에 원래 지정 토론자 5분에게 제가 15분의 시간을 드리겠다고 했지만 한 10분 정도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현실을 기반으로 하되 심도 있는 문제의식을 갖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신 보건사회연구 편집장님을 비롯한 편집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토론자의 소개는 아까 발표된 주제 중심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토론자님께서는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 사람 중심 서비스 국장을 맡고 계시는 최미영 국장님이십니다. 예, 두 번째로는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이민홍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론자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정책평가센터를 맡고 계시는 김선숙 센터장님이십니다. 이 세 분께서는 아마도 그 특정 집단에 대한 토론을 해주실 것 같고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두 분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아마 토론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정책과의 김충환 과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론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서비스연구센터의 안수란 센터장님이십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분 정도의 토론을 부탁을 드리고요. 5분의 토론이 끝나고 나면 아까 발표하신 세 분에게 한 2, 3분 내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최미영 국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토론할 주제는 앞서 이동숙 교수님께서 장애인 지원 서비스 전체 분야를 굉장히 자세히 다뤄줬습니다. 저는 팬데믹, 그래도 그 기간 중에도 장애인 지원 서비스는 진행돼야 된다. 어떻게? 집단에서 개별로, 시설 중심에서 가정과 지역사회로 전환들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매뉴얼은 어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분야 매뉴얼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당장 장애인 최우선, 최대 이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에 대한 감염병 대책 자체가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대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선별진료소의 시각그림 자체는 사실은 글을 모르는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이민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었고요. 영국 최근에 BBC 방송을 보니까요. 몇 년간 장애인 당사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자동 유리문, 자동문이 만약에 자동문이 미리 설치가 되었다라면 손잡이를 통한 감염은 훨씬 줄어들 것이며 휠체어가 자연스럽게 통행될 수 있는 넓은 복도가 미리 준비되었다라면 사회적 거리를 두기는 저절로 되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감염병 대책이 최우선돼야 되고 또 그게 최대 이익의 원칙으로 접근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어제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좀 더 실리적이고 당사자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복지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가 연계된 대응 체계 구축이 매우 필요합니다. 장애의 특성을 고려를 한 지원을 위해서는 복지와 의료의 병행이 필수가 되어야 되는데요. 사실 치료가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치료를 위해서 행동을 지원해야 될 부분들은 빠짐없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건과 복지가 같이 하나의 파트너로 움직여라 라고 하면 사실 서로의 역할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시기가 아니라 평소에도 보건은 복지를 이해하고 복지는 또 보건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특히 복지 영역 부분에서도 보건과 파트너를 할 수 있는 특수 대응 인력의 양성들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이 되고 시설의 휴관이 2월 말부터 거의 전국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휴관의 4개월 동안에 일상이 무너진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보았고요. 또 간염보다도 고립감이 더 두려운 당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서비스의 중단으로 퇴행과 건강이 나빠지신 분들도 경험을 하였고 휴관되는 복지관을 대신해서 4, 5배의 더 비싼 이용료를 내는 사설로 이동하는 이용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얘기합니다. 복지관이 더 넓고 위생적이고 경제적 부담도 적은데요.
사실 일선에서는 휴관이라는 공문이 오면 움직이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무거운 기관장의 재량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중앙과 지자체 그리고 자치구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휴관 대신 간염병 비상 대응 체계로의 운영에 대한 접근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체할 수 없는 서비스, 대체할 수 없는 인프라가 필요한 그런 분들이 또 장애 영역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다라면 새롭게 전환된 서비스가 필요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시설 중심에서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지원들이 이미 일선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집단 프로그램에서 개인별 활동 지원들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정부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맞춤형 서비스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평가 기준이나 그다음에 그 실제적인 기준들은 프로그램화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집단으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개별로 대응하는 부분들을 실제화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효과성과 또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가정 내 활동과 재활 증진, 그 사람의 좋은 날, 굿데이를 위한 지원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가정이 굉장히 좋은 파트너죠. 하지만 그동안의 시설과 전문가의 많은 부분들이 역할들을 의존을 해왔다라면 이제 이런 시기에서 가정 내에서의 역할들이 굉장히 증진이 되고 스스로 역할을 찾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온라인 학습과 영상 지원 서비스인데요. 저희 기관도 온라인 학습을 했습니다. 어느 날 장애인 어머님이 전화가 왔어요. 학교는 온라인 계약한다는데 복지관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5분 정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첫 수업부터 평소 다른 여가 활동을 하지 못한 그들이 얼마나 컴퓨터와 스마트에 친숙했는지 40분의 수업을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언택트 서비스에 대한 지원들은 학교 현장 못지않게 일선의 장애인의 보통의 삶을 지원하고 있고 평생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도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전환 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 서비스 지원자와 이용자 모두 언택트 서비스에 대한 역량이 강화돼야 되고 온라인 학습에 대한 서비스 체계 구축이 지원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 대량의 다수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질적 서비스에 대한 행정기관의 인식의 변화들이 굉장히 절실하고요. 일선의 기관들이 일정 부분 운영에 있어서 이용료를 통한 자부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이제 이런 부분이 확보가 어렵거든요. 그렇다라 보면 이 시설들이 기본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들이 요구됩니다. 주간보호, 직업재활시설 그리고 일반 이용시설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많은 거주시설이 안전한 사람으로서 또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이러한 지원 인력에 대한 개인보호 장비와 그다음에 방역 물품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됩니다. 끝으로 팬데믹 속에서도 지역에서 일상이 유지되는 지원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돌봄 체계 속의 장애인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장벽에 둘러싸인 주민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장애인, 힘든 장애인이 아니라 잠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여가 되는 주민으로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리적인 지원에서 통합적인 지원, 보호의 관점에서 권리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어떤 대책을 만들기 이전에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물어야 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실리적인 지원이 되는지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보건에서 되고 있는 게 복지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지에서 이루어지는 게 보건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영역 지원 체계의 상호 촉진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당사자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웃 간의 인정을 나누고 당사자가 기여할 수 있는 관계들을 촉진해야 한다고 합니다. 끝으로 꽃 한 송이를 보여주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기관 중심의 평생교육에서 홈플러스나 이마트, 그다음에 평생학습관을 다니는 쪽으로 주선을 하였습니다. 복지관은 휴관을 했지만 이렇게 주선한 분들이 그 속에서도 홈플러스에서 꽃꽂이를 배워서 오히려 휴관한 선생님들 힘드시죠라고 하고 이걸 보냈습니다. 이제 장애인에 대한 특히 간염병 유행 시기에 있어서 일상과 지역사회 중심 그리고 개인에 대한 대응에 대한 지원에 더욱더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할 때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최민영 국장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강조가 되었던
그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과 장애인의 관점에서 또 개별화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인 그런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어서 동의대학교 이민홍 교수님께서 노인과 관련된 돌봄 체계와 관련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이민홍입니다. 앞서 오양순 교수님께서 노인 집단이 왜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 위험이 높은지, 그다음에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그 원인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근거 기반에서 그 해결책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그 같은 맥락인데 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 감염병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됐는지 어떤 제도적인 차원에서 어떤 문제점과 그 제도 차원에서 어떤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이제 시군구가 노인 시설이죠. 노인 의료 시설, 돌봄 집단 시설을 할 수 있는데 그를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한 명의 어떤 공무원이 전체 그 구나 시를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요. 또 그 공무원이 사실 우리가 말하는 보건이랄지 어떤 이런 감염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작정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3년마다 시설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설 평가 동안 48개 평가 지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지표 중에 3개 정도가 이 감염 관련된 거예요. 사실은 두 개, 하나는 위생이기 때문에. 근데 또 이 2019년 평가 결과를 보면 공교롭게도 시설의 한 30% 이상이 이 감염병 관리에서 미흡을 평가받게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이 감염병이랄지 감염이 노인 의료복지시설에서 어떻게 보면 통제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우리 그 시설 규정인데 4인 다인실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인실 같은 경우에는 1인당 6.6 미터 제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1.9평 정도를 1인에 줘요. 근데 이 4명이 같이 방을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실 우리가 프라이버시라는 게 없죠. 왜냐하면 옆에 침대에 다른 어르신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물리적 거리가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좀 이번 기회에 좀 생각해보고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몇 가지를 좀 제안하고 싶은데요. 먼저 앞에 오양순 교수께서 이미 이제 이 감염 관리 예방 체계에 대해서 좀 잘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좀 추가적으로 집단 돌봄 시설, 그러니까 노인 의료 시설에서 평가 지표를 좀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평가 지표가 호주나 영국 사례처럼 세 문항이 아니라 15개 정도 이상으로 좀 확대해서 실제로 시설에서 이 감염 관리를 잘 못했을 때는 어떤 서비스 질이랄지 어떤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게 좀 유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좀 가장 강조하고 싶은데 이제 우리나라 노인 요양 시설도 앞에 그 이동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개별화돼야 된다. 그래서 1인 시설을 운영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그걸 문화 변화라고 하고요. 일본은 유니티 케어라고 하는데 문화 변화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요양 시설을 집과 같게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1인실을 사용하다 보니까 자기 방을 문 나왔을 때는 세미 프라이버시에서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지만 자기 방에 들어갔을 때는 좀 이른 프라이버시가 가능하게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유니티 케어가 등장하는 것 같은 그 배경도 보면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요양보호사 일하다 보니까 우리 가족을 요양원에 모시고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도 다음에 여기 늙고 싶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유니티 케어라는 거가 등장하게 되면서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문화 변화에서 이야기해 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문화 변화가 1990년대 후반부터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 개별화된 케어랑 가정과 같은 환경을 강조하는데 이 컬처 체인지를 하면서 요양원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뭐 집단 저장소, 그러니까 뭐 노인의 어떤 마지막 종착역, 그 다음에 어떤
죽고 난 후에 나올 수 있는 곳 이런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이걸 좀 바꿔보자 그런 면에서 좀 등장하게 됐고요. 특히 우리가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 해서 가능한 집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는 게 뭐 노인 복지 어떤 요즘에 정책 방향인데 거기서 시설이 제외되는 게 아니라 시설도 에이징 인 플레이스에 포함되면서 그 에이징 인 플레이스랑 결국 시설도 마찬가지로 가정과 같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되게 강조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30개 주 이상에서 이 문화 변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변화를 통해서 이제 뭐 시설이 뭐 시설 운영이랄지 뭐 직원과 노인과 예를 들어 노인 같은 경우 우리가 치매 노인이라고 부르지 그 사람 이름 부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사람이란 건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데 시설 가면 선택권이 없어요. 뭔가를 요구하게 되면 약간 뭐라 그러죠? 유별난 노인이라는 취급을 받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입었던 옷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시설 내에서도 가능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걸 많이 가지게 하는 게 그게 인간다움이고 자기다움을 지키는 거고 그다음에 또 그 과정에서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다음은 이제 일본의 유니티 케어인데 유니티 케어 보시면 알겠지만 공동 거실을 중심으로 해서 1인실을 이렇게 구성해 놓은 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도 앞으로 이 노인 요양시설 시설 기준을 마련할 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일본은 2002년부터 이걸 실시했고요. 물론 일본이 잘한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은 비인가 시설이 워낙 많아서요. 그렇지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에서 우리도 한국형 어떤 유니티 케어랄지 아니면 한국의 어떤 특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 나와 있겠지만 뭐 이 배치 구조 다르지만 식사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형이라고 해서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좀 물리적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1인실과 그다음에 공동 생활에서도 어떤 물리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서없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발표 들으면서 지금까지 제가 뭐 15년 된 것 같은 공부하면서 이렇게 내 삶과 밀접하게 관련됐다는 걸 처음 느껴봤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얼마만큼 우리 생활에 영향을 많이 주는지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민훈 교수님께서는 오양순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전염병 관리와 관련된 그런 주제를 좀 더 발전시키셔서 시설 평가에서 전염병 관리와 관련된 그런 평가 항목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과 더불어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의 맥락 속에서 시설에서의 그 개별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어서는 아동과 관련해서 지금 김선수 센터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숙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다양한 대응의 결과나 향후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박세경 박사님 발표해 주신 그 아동과 관련된 얘기 중에서 특히 이제 취약 가정의 아동 대상의 서비스 대응의 현황과 결과 그리고 이런 그 사회적 대응 과정을 경험하면서 저희 원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대응을 해왔는데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들었던 저의 생각이나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의 내용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발표해 주신 것처럼 몇 개월 동안 우리 생활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런 갑작스럽게 사회가 정지가 됐고 운영 방식도 변화하고 이러면서 개인적인 삶도 굉장히 많이 변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뭐 경제적인 위기를 포함해서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게 됐는데 사회적인 그런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동입니다. 저는 이제 계속 아동 복지를 공부를 하고 이 부장원에 와서 제가 3월부터 부장원에 왔는데요. 부장원에 와서도 이제 아동만 정말 어느 때보다도 아동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노인이나 장애인 얘기를 듣게 되니까 사회에 영향을 받는 굉장히 다양한 그룹이 있었구나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동이 어쨌든 그 아동의 일상이 이번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제 박사님 그
발표에서도 그 생태 체계적으로 각 체계마다 환경 체계마다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그 아마 더 얼라이언스 많이 보셨던 그런 생태 체계적인 환경의 그림을 가지고 그 아동과 관련해서 다양한 단체를 이끌어가는 그 얼라이언스라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동을 둘러싼 환경의 수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미시 체계, 중범위 체계, 거시 체계 이런 환경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이제 박사님도 잘 요약을 해주셨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다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대응을 할 수 없을 텐데 장기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아동의 일상이 적절히 유지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텐데 삶의 어떤 지점에 먼저 개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을까? 그리고 이미 언택 사회에 이제 접어들게 됐는데 이런 현실에서 사실 아동 서비스는 대면 서비스가 훨씬 많았고 그것이 주로였고 자주 방문하는 것, 자주 만나는 것, 뭐 길게 만나는 것 이렇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대면 서비스를 대신할 그 서비스 제공 방안이 어떤 것이 고려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여기 다른 분야의 선생님들도 계시니 이번 기회와 같이 좀 고민에 대해서 좀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다양한 그 뭐 노력을 우리나라가 해 왔고 아마 앞에 다른 선생님들 말씀들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일수록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지 그것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지 이미 여러 차례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사회적 약자의 이제 굉장히 대표적인 집단이 아동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빈곤을 포함해서 취약계층 아동의 경우에는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 권리라는 것 자체를 보장받지 못할 위험에 계속해서 노출되게 됩니다. 사회경제적 위기 대응을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놨고요. 뭐 전 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같이 뭐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도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특별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까 박세경 박사님이 막 급하셔갖고 준비를 하셨어도 말씀을 못하신 부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 아동권리보장원이 작년 7월에 이제 출범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특히 보호 필요 아동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주는 기관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떤 대응을 해왔는지를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이제 그 내용으로 보면 주로 모니터링, 점검하는 거죠. 그다음에 대국민 홍보, 그리고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주 내용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아동의 권리의 관점에서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제 생존권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영역별로 긴급보호 현황을 주로 모니터링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시겠지만 이런 돌봄 체계들이 긴급 돌봄 체계로 전환을 했습니다. 서비스가 중단이 됐지만 부모님들은 계속 일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특히 취약계층의 부모일수록 노동 강도도 세고 그다음에 다른 뭐 가족 돌봄 휴가나 이런 것들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일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긴급 돌봄 상황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쨌든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들이 적절하게 돌봄을 받고 있는지 시설 안에서는 어떻게 방역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존권과 관련된 모니터링 주로 그런 활동들이고요. 보호권과 관련해서는 학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죠. 근데 학대가 갑자기 발생한 건 아니고 닫혀진 문 안에서 사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모니터링하지 못했습니다. 아동 학대의 신고 건수는 경찰청 자료는 이제 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국가 그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신고 건수는 줄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건 마찬가지인데요. 신고 건수가 줄었다는 것이 아동학대 건수가 줄은 거하고는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 신고 건수가 줄은 것은 아마도 신고 의무자들에 의해서 아동학대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었는데 신고 의무자들이 아동학대를 목격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차단이 됐다는 거죠. 신고 의무자들이 이제 학교 선생님, 복지관의 회복지사들, 병원의 의사들 이런 사람들일 텐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돼서 이제 주는 것처럼 나온 신고 건수 자체는 줄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예측이 됐었기 때문에 국민인식 개선 콘텐츠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배포하고 이런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가정이 있어요. 조선가정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온라인 계약이 연기되면서 어떻게 하면 온라인으로 계약이 되면서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학부모님들에게 이 안내가 나갑니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글을 모르시는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들, 특히 고연령 보호자를 위한 맞춤형 양육 가이드 같은 것을 마련하고 이것을 이제 해당 가구에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보 제공과 관련된 것들이 보호권과 관련돼서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5월 초에 이제 아동하고 종사자 그리고 양육자들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지역아동센터나 이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그런 부모들, 종사자들, 아동들 대상으로 그래도 8,965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아동이 한 3,200명 정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에서 아동들끼리 있거나,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긴급 돌봄에 많이 노출이 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긴급 돌봄 이후에 집으로 돌아갔을 때 집에서 아동끼리 있거나 아동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라고 응답한 아이들이 38%였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이제 2018년도 재작년이네요. 벌써 2018년도 우리나라 아동 종합 실태 조사에 보면 중위소득 50% 미만으로만 잘라도요 32.8%고요. 전체 아동은 27.7%였습니다. 그래서 긴급 돌봄을 받는 아동들인데도 이렇게 훨씬 더 많은 비율이 아동들이 방임이 된다는 것이 나타난 걸 보면 긴급 돌봄에도 포함이 되지 않은 이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시간 혼자 보내거나 아동들끼리 보내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동들이 혼자 집에 있거나 집에 있을 때 도대체 뭐 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TV 아니면 미디어였어요. TV, 스마트폰, 컴퓨터. TV, 스마트폰, 컴퓨터를 이전에 이제 보통 주중에 아이들이 방과 후 때 얼마나 이용했는지 그 실제 조사에서 우리가 이미 조사를 한 것이 있거든요. 보사연에서 2018년도에 나온 자료를 보면 한 6.7%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된 애들이 54%였어요. 그렇게 미디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54%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아무것도 할 거리도 없이 집에서 아동들끼리만 또는 아동 혼자 지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TV를 본다고 또는 스마트폰을 한다고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아이들이 뭘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보호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발달권 보장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한 일들이 뭐가 있나 봤더니 이제 온라인 계약을 하게 될 때 이제 이렇게 컴퓨터에 그 접근성이 좀 유저 프렌들리하지 않은 그런 가구들. 그래서 온라인 계약 활용 가이드를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소외감, 격리감, 그다음에 공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 사회복지사들이 문을 따고 들어가 보면 자해하는 아동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아동 대상 심리정서 지원을 제공을 했고 마음 방역 콘텐츠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저희 홈페이지도 올리고 이제 뭐 지역 사회나 이런 데 지자체에도 배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은 게 참여권이죠. 늘 느끼는 건데 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한 대응에는 이번에도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을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본 거, 어떤 게 필요했니, 어땠니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동들 스스로가 내가 생각하는 욕구나 내가 그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나의 생활 현황이 어땠는지를 내 목소리로 스스로 대답하는 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온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니까 유사한 상황이 오게 되면 도대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럴 때 이 감염병 대응이라는 사회 문제가 아동들 스스로 이제 참여하는 걸 경험하는 것 자체로도,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게 필요하고 내 목소리가 이런 사회의 어떤 우리와 관련된 뭐 계약이라든지 뭐 돌봄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내 목소리가 이렇게 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집단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제가 여기 앉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아동은 3번일까? 장애인, 노인 왜 아동은 3번일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었어요. 다 중요하고 굉장히 다 도움이 필요한 거지만 아동의 목소리를 듣는데 우리는 얼마나 민감한가, 얼마나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 스스로도 반성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동을 감염병에 취약한 존재로 보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사회 문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존재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번 기회에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동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들이 좀 다양하게 마련돼야 되겠다. 이번에 그 질본에서 20개 정도 아이들한테 미리 그 질문을 물어보고 거기에 이제 답변을 하는 그런 기회를 상징적으로 가졌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 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 사례가 있는지 제가 살펴봤더니 대만에서도 똑같이 했더라고요. 근데 500개 정도를 처음에 했고요. 지금 매주 아이들에게 아동들에게 전국에 있는 아동들에게 매주 아이들이 궁금한 것을 아주 간단한 것도 질문하고 답변하고 권위 있는 그 폴리시 메이커들과 의사소통 실제로 할 수 있는 창구들을 만나서 들어주고 답변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 스스로 그럴 때 내가 훨씬 무섭고 내가 그렇게 그 헬플리스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세상의 어떤 구성원이라는 것을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의 역습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굉장히 걱정되고 조심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온라인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조사를 할 때 양육자하고 또 그 종사자들도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양육자와 종사자들이 그러니까 양육자가 제일 어려워하는 거는 현금,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고 그래서 현금 지원 서비스가 가장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종사자들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현금 지원 서비스가 좋았지만 내가 업무적으로 할 때 가장 어려운 거 무엇이었나 했더니 업무량이 증가한 것. 근데 그것과 비슷하게 많은 이 순위가 뭐였냐면 업무는 많아졌는데 뭘 해야 될지 업무에 대한 지침이 불분명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업무상의 어려움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다른 그 종사자, 그러니까 부모님들하고 같은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침, 우리가 이제 이번을 경험을 했고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도래한다면 이제 각 우리가 대상별로 인구 집단별로 특성을 마련해서 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터졌을 때 구성원들이 중앙정부의 역할, 지방정부의 역할, 그리고 민간인의 역할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약간 좀 이 기회에 좀 정리를 해서 일사분란하게 함께 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종사자가 종사자로서의 권리도 있고 종사자로서의 책무도 있지만 또 국민으로서의 권리, 개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부모로서의 권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고민도 같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아동의 삶이 일상을 유지하고 또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선생님들의 얘기를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를 포함해서 다양한 장에서 이런 고민들이 계속 우리가 함께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고요. 오늘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아동의 세 번째 거는 전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감염률과 치명률이 아동이 제일 낮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사실은 다른 대상에 비해서는 누적적인 영향이 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양육 환경의 변화라는 것이 누적되어서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 발표자와 토론자께서 강조를 해주신 것 같고요. 특히 돌봄 환경이 변하면서 학대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과 아동이 갖고 있는 어떤 참여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어서 두 분 토론자께서는 아마 대상과 무관하게 전반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김충환 과장님께서 아마 요즘 복지부가 가장 바쁜 부처인 것 같고요. 많은 수고를 하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대로 보건복지부에 좀 한참 바쁘고요. 예, 저도 계속 중수본에 직간접적으로 계속 좀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 아까 처음에 조홍세 원장님이 오늘 6.25 70주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쟁 때는 생각해 보면 뭐 전선이 있으니까 군인들은 전선에 나가고 후방에 있는 국민들은 생계 유지하고 학교 열어서 아이들도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바이러스 전선은 이게 따로 없어서 게릴라처럼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국민이 정말 그 모두 다 고생하시고 또 이거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대구 경북에서 많이 코로나 발발했을 때도 그렇고 우리 지금 의료인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많이 극복을 했는데 그 뭐 언론에 많이 부각은 안 됐지만 사실은 그 사회복지 시설에 있는 그런 종사자 여러분들도 많이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는 지인을 통해서 좀 사례를 알아봤어요. 부산의 사례인데 그 이용시설에 오시던 어르신인데 요즘 이제 뭐 하시는지 알아보니까 이분이 보니까 관리비도 체납이 돼 있었고 아드님은 또 뭐 교통사고 나서 또 입원도 했었고 본인도 또 연세가 있어서 지병이 있어서 그 지금 뭐 이용시설이 거의 이제 휴관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사가 이제 직접 이제 찾아가서 이제 어르신 집에 이제 침구류도 좀 정리정돈 해드리고 또 뭐 병원도 대신 이제 동행을 해드리고 참 그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노인복지관은 이렇게 뭐 안전 오브제 이래 가지고 안부 전화도 드리고 도시락도 갖다 드리고 또 생일 맞은 어르신들은 직접 가서 뭐 생일 파티도 해드리고 또 ABCD 이거 알파벳 배우시던 어르신이 있었는데 그분 못 오시니까 그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고 아주 각각 참 참신한 아이디어로 많이 또 현장에서 케어를 해주고 계셔서 물론 전국에 그런 분들이 좀 많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겪으면서 그 우리가 흔히 뭐 선진국이라 했던 유럽, 뭐 미국보다 의외로 우리나라가 잘하고 강점이 있는 부분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점이 부족했는가도 이제 많이 이제 깨우친 시기가 된데요. 특히 돌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생활시설 관련된 데는 이제 집단 감염 위험은 여전히 있는 거고 또 이제 집에서 이제 돌봄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은 오히려 서비스 제공자들을 못 오게 막고 안 오셔야 된다 뭐 그런 게서 위축된 상황도 있었고 지금은 어린이집이 다시 열었지만은 어린이집 휴원했을 때는 아이들이 좀 집에 혼자 있어야 되니까 그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아이들 이제 케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김승석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불평등의 문제도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 좀 대응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정부나 지자체가 뭘 했냐라는 것을 뭐 간단히 좀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 대구에 특히 이제 그게 심했는데 그 집안에 확진자가 나타나면 이제 긴급 돌봄 수요가 생겼거든요. 아이들을 돌봐야 되거나 어르신 돌봐야 되거나 그럴 때 이제 대구에 다행히 작년에 사회서비스원이 생겨서 우리 그 공동모금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이것들이 아주 그 효과가 호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특별 재난 지역이라서 특별히 이제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일부 가구가 그런 그 어려움을 극복한 데 도움이 된 것 같고요.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지금 노인 이용 시설은 거의 휴원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장기 요양 보험료를 경감을 해준다든가 특별 수가를 적용한다든가 했던 조치를 했었습니다.
또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가격리 장애인에게는 24시간 활동 지원을 이제 제공을 했었고요. 또 가족 돌봄 휴가를 위해서 그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을 위해서 그 지원 대상 장애인 연령을 원래 8세 이하였는데 18세 이하로 확대를 해서 지금 우리 현행 제도에서 어쨌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좀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점들은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일자리나 이런 것 빼고는 지금 저희가 휴관 공고를 해서 아직도 많이 오픈을 못한 상황인데 이게 정확히 이제 법률 근거는 없어서 저희가 이제 공고를 드렸던 상황이라서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정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에 이제 공백이 생기고 틈새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앞으로 좀 더 촘촘히 갖고 가야겠다. 그리고 그 일부 이제 지적이 계셨는데 돌봄 종사자들 처우 문제, 급여 문제. 뭐 이번에는 그래도 뭐 바우처 제공 기간 같은 데는 어쨌든 저희가 계속 이제 채용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급여를 드리고 했는데 이런 것도 임시 조치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제도화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럼 돌봄 서비스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고민인데요.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보면 저희가 아직 뭐 안이 확정된 건 아닌데 일단 그 사회 서비스는 어쨌든 직접 이제 대면하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사람의 손길에 닿아야 되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비대면 기술 또 ICT로 활용한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돌볼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보충적으로라도 우리가 이제 기술 개발을 해서 그럼 R&D 투자해서 그런 돌봄 기술들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이제 보충을 해 나가야겠다는 인식은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시설마다 뭐 방역 관리자 다 지정돼 있는데 그런 방역 장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그 계속 강화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동석 교수님이 그 면접 기준 얘기하셨었는데요. 저희도 이거 좀 신중하게 좀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뭐 노인 요양 시설이라든가 뭐 아동 시설 같은데 보면 이게 이제 면접 기준이 나 정원 기준이 또 있잖아요. 이게 옛날 겁니다. 뭐 수십 년 전 거고. 근데 꼭 이 코로나19 때문에라서가 아니라 진짜 우리 그 소외된 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인간답게 케어할 수 있게 우리 이런 기준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겠다. 그런 인식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으로 이제 저희가 좀 이제 검토를 해 나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은 긴급 돌봄 말씀드렸고 그 저희가 이제 지금 시범 사업 단계긴 한데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를 16개 시군구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요것들은 이제 원래 코로나 때문에 뭐 시작한 건 아니지만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케어 수요가 생겼을 때 그들 지역에 있는 자원들이 다 같이 이제 유기적으로 엮어져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런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도 잘 바꾸고 법적 근거도 만들고 해서 앞으로 이제 그런 수요에 좀 대응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아직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는데요. 그 앞으로 그 바이러스가 더 센 게 올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코로나19가 우리 사회가 미래 맞는 사회적 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어떻게 사회 시스템을 갖추냐에 따라서 앞으로 다른 더 뭐 대유행이 오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모두 지혜를 모아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성한 소개 말씀이 있으셨고
아마 이러한 대처가 장기적인 발전 방향하고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전달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이십니다. 안수란 센터장님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서비스연구센터에 있는 안수란입니다. 제가 토론의 마지막 잘하는 것을 알고 15분을 주셨지만 아마도 10분일 것이다라고 미리 예상을 했고 더 짧아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앞에 토론자분들께서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제목을 받았을 때 무엇부터 말해야 되냐라고 고민을 했는데 첫 번째는 그래도 잘했다는 얘기다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돌봄 체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잘했냐라고 하는 부분은 적어도 방역에 있어서는 잘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선진국 그 돌봄 체계가 잘 수립되어 있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나왔고 이것은 중앙 정부의 그 방역, 감염의 억제 그리고 확산을 방지하는 그런 강력한 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공공 돌봄 서비스가 주로 잘 이루어져 있는 스웨덴에서조차 사실은 요양시설에서 거의 인구 그 사망자의 30-40% 정도가 발생을 했고 사망자가 그리고 영국에서 어덜트 케어가 잘 되어 있다는 곳에서조차 4,000명이 넘는 그 사망자 수가 요양원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난리고요. 거의 사망자의 25% 주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25%의 사망자가 요양시설에서 발생을 했고 50%가 넘는 주도 있다. 그런데 최근에 본 사례를 보면 요양시설에 있는 그 노인들을 코로나 19 그 환자를 받기 위해서 내쫓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익성을 위해서요. 이것은 아마도 미국의 그 요양시설이 민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사망자 수도 적고 그리고 요양시설에서 그런 확진자나 감염자가 나왔을 때 빠르게 대응하는 것 그게 물론 락다운이라는 폐쇄라는 그런 좋지 않은 방향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생존권의 측면에 있어서는 타 국가보다는 그래도 나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발표문들을 받기 전에 이 제목을 처음 봤을 때 우리 사회의 돌봄 체계는 안녕한가라고 혼자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었습니다. 그것은 방역의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 유지의 측면에서 우리의 돌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한 3-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아마도 중앙정부에서 무엇을 더 챙겼어야 하는가에 대한 저의 의견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면 돌봄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성 유지를 목표로 갔었어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공공의 대책이 긴급 돌봄에 불과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긴급 돌봄 자체가 공공의 그러면 긴급 돌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아까 발표자분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긴급 돌봄을 수행하는 주체들은 대부분 민간이었고요. 한 예로 들어서 긴급 돌봄의 공공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게 사회서비스원이었는데요. 대구에서 긴급 돌봄 지원단이 됐고 최근에 서울에서도 사회서비스원 SOS 돌봄 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론 그것은 성과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선도 사업을 하면서 시범 사업을 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우리의 기대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원은 4개 지역에밖에 작년에 설치가 되지 않았고 올해 7개 지역에 확산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 종합재가센터가 마련이 되지 않았고 긴급돌봄 지원단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긴급 돌봄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 B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부의 방침이 내려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사회서비스원 전에 역할을 하던 것이 사실은 사회복지 시설 종사다 그 대체인력 지원 제도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지침에 내려간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대체 인력 제도를 활용해서 우선 투입한다. 이런 내용이 내려갔지만 사실은 그게 얼마나 기능하고 있는지는 모니터링이 적절하게 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기존에 갖고 있던 제도가 여기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들이 어떻게 이게 보완적으로 나갈 것인지, 그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대책들이 나왔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행정력에 따라서 재정의 그 부담 능력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구와 서울의 사례는 매우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고, 그 재정력이 없는 다른 지자체들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한 단계 더 나아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위기 상황에서 사회 서비스 그 돌봄 서비스 영역에서 정부가 취한 입장은 제가 여러 문건들을 봤을 때 최소한의 서비스 유지라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특히 이제 장애인이나 돌봄 그 노인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이 최소한의 서비스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면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모든 서비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받고 있던 사실은 서비스가 코로나 이전에 받고 있던 서비스가 모두 어찌 보면 최소한의 서비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앙정부의 그 레토릭은 최소한의 서비스 유지보다는 서비스 향상성을 향한 향상성을 위한 그런 보장, 생존권 보장이 되었어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면 코로나 추경 과정에서 서비스 보장 영역에서의 우리가 챙겨야 할 과제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3차 추경안의 내용을 보면 사실 이게 정부안이 굉장히 소득 지원 중심의 추경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서비스 부분이 물론 취약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그 3차 추경의 자료들을 다 보면 여기서 과연 어떤 부분이 그러면 돌봄 서비스 보장을 위해서 투자가 되었나라고 봤을 때 매우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3차 추경안에 들어와서 한국판 뉴딜을 해서 디지털 돌봄으로 1,200억 원이 배정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사실은 비대면 서비스의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 개발 쪽에 더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중앙 정부가 조금 더 그 적극적으로 서비스 보장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확대해야 하는 건가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의견을 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안타까운 건 아까 그 이동석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력 지원에 대한 내용이 매우 부재했다는 겁니다. 지금 돌봄은 사람을 매개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서비스 유지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돌봄 노동자가 60세 이상의 여성 고령 노동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돌봄 노동자의 특성에 맞는 어떤 지원 체계가 마련이 되었어야 되는 거고요. 이동석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돌봄 인력이 사실은 그 위기 상황에서 필수 인력이라는 인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의료 세팅에서 간호사나 의사에 대한 거는 필수 인력이라는 인정이 이루어졌지만 돌봄 노동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런데 해외 사례들을 보면 사실은 그 헬스케어 세팅에서 일하는 케어 워커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인력이라는 인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이 이루어질 때 마스크나 개인 보호 장구 보호 이런 지원들이 더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돌봄 노동자에 대한 그 의무나 책무들도 더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필수 인력이기 때문에 이런 반경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것들이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공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너무 지금 여러 가지 복지부에서 돌봄 노동자에 대한 급여 지원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건 위험 수당적인 성격을 가지는 특별 급여가 지급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영국이나 독일 그리고 유럽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그 지금 단계에서 돌봄 노동자에 대한 임금 인상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5월달에 발표된 거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 시설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 대해서 최대 1,000유로 정도의 일시 보너스를 지급하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거는 그 필수 인력에 대한 인정과 함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 지원 부분이 많이 빠졌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들이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든지 긴급고용 안정금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돌봄 노동자들이 시간제 돌봄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에 배제된다는 그런 현실들을 고려를 해보면 복지부 차원에서 그런 돌봄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한 페이지가 더 있는데요. 그냥 짧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중앙과 그리고 지자체와 민간이 어떻게 역할 구분을 할 것인가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민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너무 각기 놀고 있다. 민에서 잘하는 것도 있고 공공에서 잘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라운드 테이블로 뭔가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와 그리고 지자체와 민간이 잘하고 있는 것들을 모아서 수험 사례를 모아서 그것들이 중앙에서 배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원 배분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공의 자원은 없지만 사실은 민간에서 굉장히 많은 기부금들이 모아지고 있고 이 자원들을 어디에 배분해야 될지 몰라서 배분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앙 정부에서는 어느 계층이 가장 취약한 계층인지 지금 행정 자료를 활용해서 지금 사회 서비스 취약 계층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렇게 모아진 기금들을 어떻게 적절히 배분할 것인지를 중앙에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동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의 위기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주제에서 감염병 대유행 시기를 빼고 돌봄 체계는 안녕한가를 했을 땐 안녕하지 못하다는 말을 여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 그 사건이 나왔을 때 유명한 영화 배우인 윌 스미스가 한 말이 인종차별주의는 지금 나빠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록되고 있을 뿐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의 서비스 돌봄 취약계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나빠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빠지고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 나빠지고 있는 상황들이 더 자세하게 미디어를 통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다 한다면 지금의 우리의 중앙 정부의 대책이 임기응변식의 대응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챙기고자 했던 그런 기본을 지키고 사회 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는 기본을 지키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노력부터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수란 센터장님께서 아마 그 실무를 맡고 있는 복지부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썼으면 하는 점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저희가 논의하지 않았던 인력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말씀과 사실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민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분의 토론자께서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예상한 대로 발표를 하신 세 분에게 간단하게 좀 미진했던 점 아니면 토론을 들으면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아동이 제일 마지막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시간이 부족했던 아동을 발표하신 박세경 실장님께 먼저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예, 뭐 드리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 밤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토론해 주신 김선숙 센터장님 말씀 중에
온라인이 이제 새로운 우리 일상의 유형이 됐으니 그것에 맞는 방식의 대응,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신 거에 관해서 저도 100분 동의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온라인 관련해서 꼭 하나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정부, 학교, 그리고 기업, 그리고 이 온라인 아니 그 기업 그다음에 온라인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부모나 주양육자, 아동 이 각각의 대상들이 온라인 역량, 단순히 기술적인 역량이 아니라 좋은 정보를 선별해내고 위험한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사실 이 온라인을 잘 활용하는 데에도 또 불평등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유튜브 관련해서 유튜브에 진짜 많은 정보들이 올라오고 아이들이 그거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는데 유튜브의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거 한 달에 11,500원 내면 위험한 광고는 차단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계층의 소득이 되는 계층의 아동들은 부모나 아니면 그 중양육자들이 중간에 어떤 스크리닝 기능을 해줄 수 있는데 취약계층 애들은 또 거기서 또 그나마의 기회조차도 또 누릴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온라인이 새로운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어떤 생활의 기술 영역이고 환경이 된다면 그거에 이용자로서의 걸맞는 역량 강화와 동시에 정책적으로는 그런 불평등의 문제를 조금 더 세심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고민들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드리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발표였던 오향순 교수님 잠시 말씀을 듣고요. 마지막으로 이동순 교수님 더하실 말씀이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야 되나 뒤로 하나 가운데입니다. 네. 네. 제가 잘 들었는데 몇 가지 좀 커렉션 하고 싶은 게 있었고요.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백신은 그 사르스나 메르스도 아직 개발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이게 코비드 19이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RNA 바이러스는 굉장히 변이가 잘 돼요. 이미 우리 코비드 19 나온 것도 벌써 다른 변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자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연구자하고 과학자하고 사이언티스트로서 제가 팩트 근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 그 코비드 19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분모를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 인구 우리 5천만 대비하면 인구 10만당 대강 한 23, 25명이고 아까 제가 자료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망자 수도 싱가포르 25명이잖아요. 우리 249명이에요. 249명 좀 희생이 되신 거예요. 300명 가까이가. 거기에 대해서 가볍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팩트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에 근거해서 다음에는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올바른 정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좀 커렉션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복지를 모른다는 거를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감염 관리만 알고 그래서 너싱 케어 측면에서 항상 그 셀프 케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예를 들면 자기가 소변을 못 보는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소변을 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가능하면 본인이 뺄 수 있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처음 와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 여러 문제를 들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왜냐하면 코비드 19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감염병은 더 반복됩니다. 더 나쁜 놈이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사병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100년 주기로 계속 반복되는데 지금 사르스, 메르스, 신종 인플루엔자 제가 경험한 것만 해도 그렇죠. 그런 거고 주류 인플루엔자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도 경험한 게 많아요. 그런 게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정도 수준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방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디자빌리티 갖고 있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제가 대상으로 한 노인도 그렇고 그럼 이분들한테 어차피 그런 샷다운 상태라든가 이런 게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셀프 케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굉장히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모든 자원이나 에너지를 투자해야지 디자빌리티가 있을 때 그걸 자꾸 도와주는 거를 하면 그건 한이 없거든요. 계속 우선순위에 좀 밀리게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너싱 파트니까 119 구조대 같은 거 할 때도 우리가 119 구조대가 오기까지
생존 능력을 항상 가르치거든요. 우리가 너싱 스튜던트나 뭐 구조대에서도 그래서 뭐 BLS, CPR 기술을 가르치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이 굉장히 오피니언 리더고 정책 제안을 하실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복지를 모른다라는 거를 좀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코비드 19를 처음 경험하면서 처음에는 막 셧다운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경험하면서 느낀 거는 프리코션을 철저하게 지키면 얘는 예방할 수 있다라는 이제 희망을 보았어요. 그래서 아웃브레이크 생기는 그룹은 이제 노인같이 굉장히 리스크 그룹, 그다음에 특정 밀폐된 그 위생 상태가 안 좋은 그룹들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면 서비스를 할 때 어떤 이제 그 거리나 어떤 프리코션 감염 예방집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을 만들고 잘 지키도록 하면서 그렇죠. 체크리스트를 만들다가 하면서 그 대면 서비스를 왜냐하면 복지나 우리 뭐 너싱 케어 이런 부분 대면을 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각 파트에서 아동이나 노인이나 뭐 장애인 파트에서 이런 그 전파 위험이 있는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해서 그 툴을 개발을 해서 몇 점 이상인 경우에는 대면 서비스가 가능하고 몇 점 이상이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여기 전문가 기록 이것도 뭐 교수님들이 하니까 그런 거를 개발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 주재 교수님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얘기할 게 있었는데 안 계시니까 할 수 없고 저 개인적으로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배운 것 같고 제가 코멘트한 게 여러 선생님들에게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동숙 교수님은 아마 더 하실 말씀이 없다고 전달을 해주셔서 오늘의 콜로퀴움을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특별 발표나 아니면 세 분의 발표로 토론을 들으면서 몇 가지 주제들이 좀 정리가 되는데요. 하나는 노인이나 장애인하고 관련해서는 우리가 매번 얘기하고 있는 시설 보호가 갖고 있는 어떤 집단성이 갖고 있는 문제가 이번에 이제 구체적인 우리의 과제로 떠올랐고 개발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동하고 관련해서는 양육 환경의 생태계의 변화라는 것이 누적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마음에 남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속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도 전달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보건사회 연구라고 하는 것이 학술지이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건가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잘 발전이 되고 구체화된 어떤 그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아픔이 길이 될 수 있는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과 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향후 반복적으로 일어날 이런 감염병이라고 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고 모니터링해 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경험적인 기반을 만드는 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김승석 교수님의 특별 발표와 세 분의 발표자 그리고 5분의 토론자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콜로퀴움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해주신 편집진 여러분, 실무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특히 온라인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무자께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또 수화를 담당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보건사회 연구 콜로퀴움 감염병 대유행 시기 우리 사회 돌봄 체계는 안녕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